한 공부꾼의 자기 이야기, 공부 도둑, 장혜익 지음, 생각의 나무 출판사. 장혜익, 1938년 출생,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물리학과에서 GSB의 에너지밴드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원과 루이지애나 대학교 방문 교수를 거쳐 30여년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같은 대학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에서兼임 교수로 활동했으며 녹색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학문적 관심 분야로 물리학 이외에 과학이론의 구조와 성격, 생명 문제, 동서 학문의 비교 연구 등이 있고 저서로는 과학과 메타과학, 지식산업사 1990년, 삶과 온 생명, 솔출판사 1998년, 이분법을 넘어서 물리학자 장혜익과 철학자 최종득의 통합적 사유를 향한 대화 한길사 2007년 등이 있다. 책머리에 붙여 올해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첫 호흡을 시작한 지 정확히 70년이 된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글을 써나가는 순간까지 내 심장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몇 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맥박을 유지해 왔으며 내 허파 또한 단 몇 분도 쉬지 않고 호흡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놀라운 활동이 지속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 싶다. 아마도 이 몸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있기까지 부모님과 그 위로 올라가는 모든 조상님은 물론이고 40억 년이나 이어진 이 온 생명이 결국 내 몸의 주인이자 좀 더 큰 의미에서 나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함께 삶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내 형제나 다름없는 모든 생명부치가 지금까지 내 몸을 지탱해준 내 몸의 주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이들의 도움으로 이런 긴 삶을 이어온 나 자신은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나는 결국 내 삶 자체를 송두리째 줄 수밖에 없다. 내 삶을 뜻있게 살아드리는 것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 삶의 한 부분, 곧 나의 내면적 삶은 이제 곧 내 객체와 함께 종말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객체의 종말과 함께 곧 사라질 것이다.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것이 담겨 있다면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를 뱉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노예가 실을 뽑듯이 내 내면에 토해낼 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실이 얼마나 소중하게 쓸지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선 토해놓고 볼 일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진정한 주인에게 전해주고 가야 한다. 물론 무덤에까지 들고 가야 할 것, 그래서 온전히 묻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내놓고 쓸만한 것이 혹시 있다면 역시 내놓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이 불필요한 문화적 공예거리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선 내 지나온 자취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얻은 생각은 내 삶이 끝없이 알을 추구하며 지나온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 대단한 탐험의 길도 아니었고 또 대단한 성취를 얻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즐기면서 함께 해온 놀이로는 의미 없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암과 숨바꼭질하며 살아온 생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공부꾼이라고도 했고 때로는 알을 훔쳐내는 학문 도둑이라고도 했다. 그저 알을 즐기고 암과 함께 뛰노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기로 했다. 혹시 이러한 알의 유희에 흥미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감하는 바를 넓혀보자는 것이 하나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형식은 되도록 파격을 취했다. 전체를 12마당으로 나누고 마당마다 이야기를 몇 토막씩 담았다. 이 안에는 되도록 사실의 바탕을 두되 내 상상과 추적,
그리고 느낌 등을 자유롭게 삽입함으로써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입체적 영상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가상적 대화도 있고 또 추측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도 적지 않게 담겨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것은 정확한 사실의 기술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점에서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서술하는 내용보다 더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등장인물은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표기했고 오직 우리 사이의 공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처리했다. 등장인물 가운데는 고인은 아니지만 악역을 맡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오직 드라마에서 맡는 역할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여기서 중시한 것은 개별적인 사실성이라기보다는 전체 구성 안에서 갖는 의미의 현실성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이야기 전체는 내 경험을 되도록 충실하게 표출하기 위한 허구의 체계일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생각한다. 단지 이 안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만이 굴절 없이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적힌 글 가운데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발표된 것들이 들어있다. 일일이 출처를 찾아 밝혀야 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체제상 번거로워 생략했다. 관련 저작물의 출판사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빈다. 2008년 4월 장회익 호랑이 이야기. 도시에 살다 보니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때마다 내게는 신경 쓰이는 물건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정조부 때 만들어 놓은 우리 집 가첩이다. 당시에 두부를 만들어 하나를 큰 집인 우리가 보관하고 다른 하나를 작은 집인 종고주부 댁에 보관했다는데 그 댁의 것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니 결국 내가 보관하는 것이 유일본이 되는 셈이다. 포면에 누렇게 기름을 매긴 한지 20여 장 분량의 필사본으로 그 크기가 어정쩡하여 도무지 둘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대개는 어디 깊숙한 쓰라 밑바닥에 따로 놓았다가 이사 때가 되면 꺼낸다. 대단한 보물도 아니지만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낭패여서 조심스럽게 거두게 되는데 너무 깊이 집어넣으면 찾기가 어렵고 눈에 잘 띄는 데 두자니 혹시 분실될까 염려스러워 이래저래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이제는 복사본도 넉넉히 만들었고 우리말 번역본도 대략 하나 꾸며서 돌려보고 있기에 한결 마음이 놓이지만 그래도 원본이 제일 소중하지 않겠는가. 내용이라야 별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인동장시 족보에서 추린 우리 직계 조상들의 계보와 내 5대조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집안 이야기가 좀 들어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했다. 백약이 무효했다. 당시 13세이던 소녀는 낮이면 약을 달여드리고 밤이면 엎드려 하늘에 아버지의 회생을 빌었다. 이렇게 하기를 3-7일이 되던 날 밤 상경에 호련히 정신이 몽롱해지며 상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게 대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 끓어오르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문 밖으로 몇 걸음 걸어 나갔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베는 듯했고 칠흑 같은 어둠에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앞에 커다란 물체 하나가 어른거렸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큰 호랑이였다. 너가 날 해칠 수 있겠구나 하고 잔뜩 경계하는데 호랑이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며 부르는 듯 멈칫 앞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를 따라 어느 바위 아래 이르니 약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주머니에 넣고 돌아와 열어보니 알약 2알이 들어 있었다. 이를 아버지께 드려 복용케 하였더니 그날로 병이 나으셨다. 이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사실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내 정조 할아버지 1882년에서 1947년, 당신의 할아버지 1835년에서 1895년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말해주는 대로라면 1847년 어느 때의 일이다. 지금 나는 다음과 같은 상상에 잠겨본다. 9살 난 나를 정조 할아버지께서 부르신다. 이리 오너라. 내 나한테 옛날 내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려주마. 네 어서 해주세요. 이분이 13살 때이지.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게는 정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몹시 편찮으셨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다리더라도 간호해도 도무지 낫지를 않는 거야.
할아버님 그 얘기를 지쳐 할아버님의 할아버지한테 확인해 보신 건가요? 요는 봐라 당돌하긴. 내가 14살 때까지 살아계시는데 그럼 안 물어봤겠어?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요? 바로 내가 지금 너한테 한 이야기 그대로지. 그 할아버지 뻥이 좀 세시네요. 요런 발칙한 놈을 봤나. 이리와 매 좀 맞아라. 나와 내 정조보 그리고 그분의 할아버지고 내 5대조는 연령 차이로 보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였다. 사실 내 정조보가 생존하셨을 동안 나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나는 그 무련 정조보와 가까이 있지 못했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당신 나와 우리 부모는 먼 도시에 나가 살았었는데 이번 임종 때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외가 쪽 친척집에 맡겨놓고 다녀오셨다. 그래서 결국 내게는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수수께끼 풀이. 이 가첩은 1931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7년 전에 만들어졌다. 내정조부는 족보와는 별도로 자신의 직계만을 중심으로 하는 가첩을 마련하여 내 5대조 이후 우리 집안의 내력을 좀 더 소상히 알리려 한 것인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거기에 써넣었다. 그분은 이 이야기에 얼마나 심취하셨는지 이 책의 세고 즉 통정부호군공 가장추락 통정부호군 장공효형서 통정부호군공 묘갈 등 모두 이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담아 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통정부호군공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내 5대조이다. 내가 매맞을 각오를 하고라도 정조부께 대들어 이 이야기의 진위를 캘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행히도 이제는 영영 묻혀버린 수수께끼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있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는 법. 나는 이 수수께끼를 계기로 오히려 내가 태어난 집안의 모습, 곧 내 뿌리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 내 스스로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 가글을 열어보고 그 안에 갇힌 조상들을 오늘의 세계로 이끌어내 나와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별로 나쁠 게 없지 않은가. 사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한마디로 이것이 사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의 세계를 어둡게 하며 따라서 사실로서 내 과거는 묻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사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혀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의 세계가 열리고 내 과거, 내 조상들의 생생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직접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리라. 신화의 세계에 올라가 있는 신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로 내려온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를 둘러싼 신화의 외피를 벗기고 그 속살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오늘의 우리 상식에 비추어 너무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 정조부가 이것을 허투루 날조에 넣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결국 진실은 그 중간 어디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고 이들을 통해 진상이 어디쯤 놓여 있을지 한번 가늠해 보겠다. 우선 이야기대로 병환이 있었고 약을 구해왔으며 도중에 호랑이를 만났다는 것은 당시 정황으로 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이 어른이 살던 동네인 오천은 범이 운다는 뜻을 지닌 호명면의 중심 마을인데 맨 안에는 지금도 토속 지명으로 법우리라는 마을이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은 호랑이가 흔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효도가 지극했다는 점이다. 이즘에 관해서는 이 일화 외에 다른 기록들도 정언하고 있으며 당시 사회에서 후행은 보기 드문 일도 아니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사유구조이다. 이들은 후행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하늘이 감동하면 호랑이 같은 영물이 나타나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심성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엮어진다. 소년은 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더 지체할 수 없음을 감지한 소년은 주변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을 찾아가 구급약을 매달 어쩌면 청심은 매달 구해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달려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길 앞에 호랑이가 앉아있지 않은가 무척 놀라고 당황하던 차에 호랑이는 자신의 모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조용히 물러나 앞으로 슬금슬금 걸어갔던 것인데 그게 바로 소년이 가야 하는 방향이었다. 조심스럽게 뒤를 밟아 따라가던 중 어느 바위 밑에서 호랑이는 설득 비껴 산으로 올라갔고 그 때문에 소년의 정신을 잃다시피 달려 집으로 뛰어들었다.
집에 들어서기 무섭게 호랑이라는 몇 마디 소리와 함께 기진에 쓰러지면서 호랑이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일순간 기억에서 사라졌다. 소년이 의식을 회복한 뒤 어른들이 물었다. 너 어디서 이 약을 구해왔어? 생각이 안 나요. 약을 구해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나갔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호랑이를 만났던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호랑이를 살살 따라왔는데 호랑이는 컴바인 밑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나 혼자 뛰어왔어요. 오라, 그 호랑이가 너를 안내해서 약봉지 있는 데를 알려줬구나. 그런데 공고롭게도 이 약을 복용한 아버지가 말끔히 회복되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먼 훗날 그 소년의 손자로 태어난 내정조부는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익히 들으며 자랐다. 어쩌면 이거보다 좀 더 평범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 소년은 약을 지어왔고 가는 길 혹은 오는 길은 호랑이와 한참 동행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그 이야기 흐름이 있었다. 소년이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상상이 더해졌고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옮겨지면서 조금씩 호기심을 자극할 햇살이 덧붙였을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이렇게 당사자 자신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이미지의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명한다고 해서 이 호랑이 이야기가 지닌 본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면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보다 더 사실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 곧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면모이다. 여기서 읽어내야 할 점은 그 안에 갇힌 평범한 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본 당시 사람들의 마음임을 이를 다시 기록으로 남긴 옛 어른들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그 안에서 사실과 문화를 구분해낼 안목을 유지하면서도 이것이 어울릴 때 만들어지는 신화 또한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일이다. 이러한 신화마저 없었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삭막했겠는가. 어디 이 이야기뿐이겠는가. 우리는 결국 칸트가 오래전에 설파한 대로 사실 그 자체만을 알 수도 없거니와 사실 그 자체만이 항상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부단히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닌가. 신화를 사실 자체와 혼돈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신화를 신화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신화 또한 아름답고 유익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최대한 사실에 바탕을 두려고 노력하지만 이건 역시 사실만의 기록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나 또한 내가 겪거나 생각해온 일들을 나 자신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밖에 되살릴 수 없다. 그렇기에 이것 또한 먼 훗날에 본다면 또 하나의 호랑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골 마을 집안의 용곡의 할아버지. 호랑이 이야기의 진상이야 어찌되었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소년과 그 후예가 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날 밤 그 호랑이에게 큰 신세를 졌다는 점이다. 이건 호랑이가 내 조상의 변을 낫게 해 주었어가 아니라 이 일을 지금 누가 믿더랴. 그 소년을 해치지 않고 돌려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그날 소년을 물어갔더라면 그분의 후예가 될 우리 집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골마을집, 줄여서 골마라고 한다. 동네에서 뒷산으로 접어드는 골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호랑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내 오대주를 용곡의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의 묘소가 용곡이라 부르는 산 중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골마을 집안은 용곡의 할아버지의 후예이고 이 어른은 골마을 집안의 시주 할아버지가 되신다. 이 글에서 나는 이분을 상할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본래 상할아버지라면 살아계신 할아버지들 가운데 제일 웃어른을 지칭하지만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살아계신 것처럼 내기며 글을 쓰기에 우리 집안의 첫 어른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사실 옛 어른들을 지칭하는 호칭 문제는 무척이나 까다롭다. 더구나 조상의 호칭을 함부로 했다가는 불경스럽다고 지탄받았다. 성함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아예 금기로 되어 있다. 굳이 성함을 기록할 일이 있더라도 예컨대 용곡의 할아버지의 경우 통정부호군 휘석형공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서 희는 끓인다는 뜻인데 내가 그 이름 두 글자를 써서는 안 되는 처지인 줄 알고 피하려 하지만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적어야겠으니 용서를 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이 굴레부터 벗어던지고자 한다. 이분은 어두운 신주단 주석에 가두어둘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불러내어 수염을 좀 건드려가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되돌리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가. 그리고 앞에 길쭉하게 적힌 통정부호구는 또 뭔가. 이게 바로 이 어른이 쓰고 있는 감투인데 이 우스꽝스러운 감투도 좀 벗겨드리는 게 어떨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내 상할아버지의 맨 얼굴이지 그 감투가 아니지 않은가.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다. 1993년 어느 날 나는 시골 고향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책상 밑에 두고 쓰시던 조그만 나무 개짝 하나를 정리한 일이 있다. 그동안 우리 가족 누구도 그 개짝에 못이 들어있는지 별 관심도 없었고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문으로 적힌 어수선한 문서들을 읽어낼 재주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리저러한 사이로 내가 이제 한문을 좀 읽게 됐고 또 이 집안의 주손이어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처지이기도 했다. 그렇게 살펴나가다가 예상치 않게 교지 조선시대 간직 인면장 2통과 호적 단자 2통을 찾아냈다. 교지는 각각 상할아버지와 그분의 맏아들이신 내고주부에게 교부된 것이었고 호적 단자는 2통 다 상할아버지 앞으로 발행된 것이었다. 이걸 보면 우선 상할아버지의 정식 감투가 통정부호군이 아니라 굳이 말하면 절충부호군이라고 해야 옳다. 그가 받은 교지에는 절충장군 용양휘 부호군이라고 적혀 있는데 절충장군이 통정대부와 동격인 정상품 당상관이므로 그렇게 고쳐 부른 것이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무관에 비해 문관을 선호하는 다소 빗나간 관례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조차 나이 54세에 받은 것이니 그럼 그전에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점은 당시 예천 군수 이름으로 발행된 호적단자들에게 밝혀진다. 이것은 이분이 21살과 41살 때 각각 발행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그 신분이 유곡영리라고 되어 있다. 당시 유곡도라 하여 이 지역 일대의 교통망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내 고향 마을에 역참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고 이분은 이를 관리하는 관원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신분도 적혀 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역시 영리로 되어 있고 정조 할아버지만 통정대부로 적혀 있다. 이것으로 나는 내 8대조까지의 신분을 족보가 아닌 공문서를 보고 확인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역참에서 말을 관리하고 말을 빌려주고 배를 관리하고 배를 빌려주는 직책을 수행해 온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공문이었던 셈인데 당시 지체 높은 양반들 눈에는 그렇게 그런 직책이어서 족보이고 가츠배고 이것을 슬쩍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아하, 그랬구나. 대대로 말을 관리하고 배를 관리해오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당시로는 쉽지 않은 여행도 자주 했겠고 물론 실무를 관장하는 일이니 어려움도 있었겠지. 그렇다면 이제 이 할아버지께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할아버지 말과 배를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뒤늦은 후손에게 나서마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호랑이 이야기 뻔인 거 맞지요? 천지간에 누가 내 뜻을 알겠는가. 13살에 효자 소리를 듣고 젊어서 말과 배를 관리하다가 너지마 캐스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절충장군 보호군이라는 직책을 얻게 된 이 할아버지는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가첩의 기사를 보면 선대의 고향을 떠난 이후 세덕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세가 한미해진 것을 마음 아파했으며 선대를 추모하는 한편 후손들이 잘되게 할 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선대라 하면 그의 구대조인 여헌 장형관 1554년에서 1637년 이후의 선조들을 말한 텐데 그분의 학봉을 이어 학문을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함을 애쓰기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족보를 수기하여 조상을 차례대로 밝히고 이를 후손에게 남겨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데 아쉽게도 당시 기록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 내정조부가 마련한 가첩이 그때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실제로 그는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큼 뜻을 펴고 살아갈 처지에 있지 않았다. 우선 1835년에서 1895년이라는 연대로 표시되는 19세기 후반의 사회상은 대체로 조선왕조 말의 세도 정치로 상징되는 극심한 혼란기였으며 개인적으로는 특히 분항에서 자리를 옮겨 아직 사이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의 고주부대의 분항인 인동을 떠나 당시 사회에서 그다지 높은 대접을 받지 못하던 역참의 일을 대대로 종사하면서 낙동강 상류지부 봉정 일대를 거쳐 조그만 마을 오천에 겨우 발을 붙였던 것이다. 그럼 오천이란 마을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우선 오천은 그 어떤 유수 깊은 집안이 세거하는 반촌이 아니다. 오히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의 물길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해올 그의 마지막 지점에 해당하는 작은 교역 중심지였고 사회적으로는 잡성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섞여 사는 거저 중간층 정도의 사회를 이루는 지역이었다.
겨우 역참에나 종사하는 몰락한 양반 가문으로 결국 이곳에서 정착하게 된 것을 본인은 늘 탐탁지 않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평생을 시골에 몸담아 궁색하게 지내면서 시와 술로서 스스로 위안했으며 호 또한 자칭 치언이라 했다. 가첩에 기재되어 있다. 그나마 그에게 위안이 된 것은 이 지역의 자연 경관이었을 것이다. 내 성천의 백사장이 이곳에서 특히 넓게 퍼지면서 검은 절벽 밑으로 굽이쳐 흘러가는 강줄기가 지금도 그런 데로 볼만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한 시에 담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내 계절 풍경과 각 남쪽으로 떠오르는 달에 한 끝이 스스로 한가로운데 천지간의 건너가 내 뜻을 알겠는가. 할 일 없는 흰 물새들만 창밖을 지나가는구나. 멋지십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그거 좀 너무 감상적이지 않나요? 어째 말 몰고 배 관리하시던 기계가 보이지 않네요. 요 녀석 또 나타나서 말 챙기느냐? 내 선비 노릇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판을 깨는구나. 어제 선비가 따로 있나요? 말을 몰든 배를 관리하든 자기 밥값이라도 하는 사람이 낫지. 뒷짐 짓고 한시만 얻고 다녔어야 되겠어요? 너 말도 1년에 있다만 거기에 내 고민이 있다. 나도 한번 뜻을 높이고 학문을 이룰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시골에 왜 따로 묻혀 지내다 보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예나 지금이나 학문한다는 사람치고 학문 같은 학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다들 옛사람들 말이나 대내고 있지. 그렇기도 하구나. 너는 어디 학문 같은 학문을 하느냐?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어요. 고야 녀석, 태어나지도 않은 주제에 말천개는 그리 많으냐. 그런데 천지간에 그 누구도 모른다고 읊고 계신 그 뜻이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하네요. 성미 한번 급하구나. 나중에 너가 자라나면서 알아들을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그러나 저러나 내 아들 손자들이 글 공부나 제대로 하면서 자라는지 그게 걱정되는구나. 천한 업을 해야 자식을 붙든다. 상할아버지 이런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정을 잠깐 살펴보자. 상할아버지는 슬하에 아들 삼형제를 두셨는데 그 가운데 장남이 내 고조부 1860에서 1903년이다. 이분이 받은 교제에는 나이 28에 선략장군 풍계와 충위위 부사용이라는 관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아 대대로 내려오던 영리 일을 버리고 일찍이 뱃슬길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건강이 안 좋았든지 별로 이렇다 할 활동 흔적을 보이지 않고 결국 44세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분은 본래 자녀를 여러 두었으나 모두 어려서 잃고 끝으로 남매만 길렀는데 그 아들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정조부이다. 내 어머니 1919년의 기록을 통해 이 무렵의 사정을 알아보자. 우리 집 선조들로 이곳으로 오신 분이 시정조모님이셨대요. 옛날에는 미신을 지켰잖아요.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려면 죽고 또 죽고 해서 8남매를 낳았는데 다 죽고 끝으로 남매를 두고 점을 보니까 천한업을 해야 자식을 붙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동리로 이사와서 옛날에는 여기에 장이 있었는데 장날 장에 나가서 밥 장사와 술 장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 시조부님 남매를 기르며 이곳에서 살았대요. 그래 제 시조부님은 늦게 난 데다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공부를 못하셨대요. 그래도 살림은 무섭게 많이 모으셔서 촌에서 200석이 넘는 부자였어요. 내가 시집을 오니 농사를 많이 짓고요. 늘 잔치집처럼 식구가 많고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았고 손님도 많이 왔어요. 머슴도 5, 6명 되고요. 그래도 일꾼들한테 일을 얼마나 무섭게 시키는지 시보보님의 별명이 화로 영감이에요. 일꾼들이 그렇게 지었대요. 얼굴이 화끈하도록 야단을 친다고요. 여기서 보면 내 고조모가 두 자녀를 데리고 이사 온 곳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먼 곳에서 이사 온 곳이 아니다. 호적단자가 말해주는 대로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이미 여러 세대를 살았다. 단지 안동네에 살다가 장터가 있던 거리마을로 이사 온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내 고조모들은 단양 우시 1854년에서 1921년인데 당시 사정이 그렇게 만든 면도 있지만 우리 가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어려운 가게를 이어받은 이 할머니는 현실적 호구책을 찾아야 했으나 가문의 채통으로 보아 용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정계가 그렇게 나온 것을 구실로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듯하다. 실제로 밥장사와 술장사까지 포함되었는지는 모르나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업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며 높은 지략과 용기를 바탕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맹세기 정상품 당상관의 맏며느리이며 종사품 설랑 장군의 부인으로 그 자신 어엿한 숙임 훈계를 가진 외명부로서 상민들도 천시하는 일에 발벗고 들어선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이는 아마도 수대를 내려오며 역차밀에 종사하면서 생활인으로 다져진 집안의 가풍과 함께 아직 우리 집안이 미처 뿌리박지 않은 오천이라는 특수사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주변에 신분을 의식하는 집안이 죽치고 있었다든지 동네 자체가 반상을 극심히 따지는 반촌이었다면 이는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업의 결과로 내 고조모와 정조부 모자는 얼마 안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세웠다. 위에 인용한 내 어머니의 결혼 시기가 1936년인데 이때는 이미 상당한 부자였고 내 아버지가 출생하시던 1918년 무렵에도 벌써 동네에서는 가장 큰 골마을, 속칭 골마집을 지은 것으로 보면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을 알 수 있다. 내 정조부 또는 그 어머니와 손발이 잘 맞는 영특한 사학가였다. 모친의 용단과 함께 종래의 고루한 양반의식을 틀어버리고 철저한 현실 직업인으로 나서서 작은 교육 중심지인 고향마을 오천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곡물 교육을 하는 한편 선진 농업에 착수하여 비교적 수입이 좋은 양장과 담배 재배 등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종래 역참의 유업도 계승했는데 교통의 요지인 장터내가에 마방을 설치하고 나룻배도 마련하여 교통을 돕는 사업도 했다. 그는 현금이 모이는 대로 땅을 사서 동네의 주요 토지 대부분을 장악했고 당시로는 앞섰다고 생각하는 여러 시설물도 마련했다. 한 가지 예로 염수에 작은 수레를 메어 타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 작은 수레는 내가 어릴 때도 남아있어서 가끔 소물이 풀을 베어 싣고 운반하는 데도 사용했다. 내 어릴 때만 하더라도 3, 4층 높이가 될 만한 담배 건조실이 있고 후에 고등 공민학교 임시교사로 사용하기도 한 잠실이 여러 칸 있었다. 또 크다란 기와집을 냇가에 지어 주막, 이발소, 기타 여러 적객편의 시설을 운용하는 또는 대여했다. 정조부는 또 인동 본가에서 족보를 수기할 때 우리 집안의 기사를 마련하여 이에 게재하였고 이미 말하다시피 1931년에는 이를 다시 정리하여 집안의 가첩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조부인 용곡의 할아버지 묘를 보수하고 장문의 묘갈과 함께 대형 모비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런 재정상의 성공과 가처 마련 등 가통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정신적 지주가 튼튼히 세워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미 본항 인동을 떠난 지 여러 대가 되며 그동안도 어느 한 위치에서 안정되게 정착하지 못하고 몇 곳으로 이전하면서 혈족과의 문화적 유대를 상실했고 심지어 연락마저 끊겨 1923년 족보를 새로 만들 때는 인동 본가에서 우리 일족의 행방을 직접 찾아 나선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지주의 불안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된다. 그 첫째로 삶의 높은 지향을 제시하는 가풍이 서지 못했다. 더구나 조선 중기의 대학자였던 여헌 장형광의 직계로서 그의 격조 높은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도 집안에서는 잘 알지 못했다. 굳이 여헌 집안이 아니더라도 가통이 있는 집안에서는 세상에 나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서려있는 법이거늘 이 집안에서는 특히 건자에 이르러 이러한 가풍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야생마 길들이기 이러한 가풍의 부재는 곧 자녀교육 문제와 직결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내 친할아버지 1904년에서 1981년이다. 이분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아마 야생마가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재정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시기에 태어난 탓도 있겠지만 인위적 교육, 특히 학업에는 체질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었다. 내정조부는 스스로 학업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여 자녀 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내면하던 가풍의 풍재 때문인지 이것이 내 조부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전과 관련하여 집안에 전해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내 조부를 야생마라 부른다면 내 정조부는 호랑이라 불러야 마땅한 분이다. 이분은 그만큼 자손들에게 엄격하였다. 거리에서도 이분이 났으면 젊은이들은 모두 호랑이 할아버지 오신다고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 집안 사람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젊은이의 옷깃 하나 자세 하나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며 다 불러세워 시정을 명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바로 그 맏아들인 내 조부가 야생마인지라 대결은 불가피했다. 당시 주변의 초등학교는 집에서 10오리 정도 떨어진 예천 읍내에 있었는데
야생마 할아버지는 읍내에서 약 5리 거리에 있는 자기 처가에서 다니기도 했지만 때로는 집에서 지쳐 다니기도 했던가 보다. 어느 날 학교로 가지 않고 빈둥거리다가 아버지에게 잡혔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치개를 지게 한 뒤 커다란 돌더미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돌을 모두 멀리 있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다. 그렇게 돌이 다 옮기지자 이번에는 처음에 있던 자리로 모든 돌을 다시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시 다 옮기자 또 한 번 같은 작업을 되풀이시켰다.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었다. 이유는 이미 자명하지 않은가. 결국 지쳐 쓰러질 형편이 되었을 때 마침 지나가던 친척 할아버지가 개업하여 다시 학교에 가는 것으로 낙찰되었다. 이 일로 야생마 할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중등학교인 대구농림학교에 진학했지만 끝내 학업에는 별로 진전이 없어 중단하고 말았다. 그 대신 운동에 재능을 보여 한동안 인근에서 이름난 정구 선수로 활동했다. 이 선수 활동은 내가 태어날 무렵까지도 이어졌는데 그때 상품으로 받은 물건 하나가 표지에 밀레의 만종 그림이 새겨진 검은 앨범이다. 이 상품을 가시주 본 며느리는 내 어머니에게 주셨고 여기에 초기 우리 가족 사진을 붙였다. 나는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이 어떻게 무서웠던지 누가 그 앨범만 가져오면 무서워 도망다녔다. 후에 아버지는 그 앨범 표지 뒷면에 밀레의 만종 해설서를 직접 써서 붙이셨는데 이런저런 지나간 연유로 해서 나는 아직 이날 온 앨범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정조부의 야생마 길들이기는 실패로 끝났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식으로 교육에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은 셈이다. 어쩌면 이 어정쩡한 야생마 길들이기가 그 아들의 학업에 대한 해모감만 부채질했는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치욕적인 경험을 해서인지 야생마 할아버지는 일생 동안 학업에 공공연한 적대감이 있었고 이것이 다시 그 다음 세대인 내 아버지와 나 자신에게 엄청난 후유증으로 되돌아왔다. 학업을 중단한 야생마 할아버지는 얼마 후 가업을 이어받았으나 선대에서 이렇게 세웠던 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가세가 기울고 말았다. 여기에는 물론 어려움 가득히를 헤쳐나가게 된 시대적 상황과 엄청나게 늘어난 가수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그분의 자질 부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투출한 상황 인식과 치밀한 괴해, 괴락 부재 때문에 손을 대는 일마다 실패했고 나중에는 오직 현상 유지만이라도 기하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가게를 바로잡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상품 하나만은 낙천적이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시리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젊어서는 부족을 모르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후에는 집안이라고 하는 폐쇄된 우주에서 제왕으로 군림하며 지냈다. 여유 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주막에 마주 앉아 술잔을 따르고 그것이 어려워질 때는 집 사랑만 루야 혼자 앉아 소박한 술상에 탁주한 사불만 따를 수 있으면 세상에 더 필요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었다. 답답한 샌님과 똘똘한 교수. 당시 우리나라에는 조혼 관습이 있기는 했으나 내 할아버지의 경우는 그것이 좀 심한 편이다. 할아버지가 12세, 할머니가 15세 때 결혼하셨다. 그래도 검실은 좋으셔서 할아버지 연세 77세가 되도록 해로하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90이 넘게 사시면서 늘 방문 앞에 할아버지 사진을 붙여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며 그리워하셨다. 그렇게 결혼하신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5세 되던 해에 장남인 내 아버지를 낳으셨다. 그러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15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조혼이 헌하던 시절이 있는데도 나이 20이 채 될까 말까 한 사람에게 4~6살 되는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난 보기에도 좀 창피했던가 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다고 한다. 태어난 사람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마는 이 어린 소녀는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도 멀리서 아버지만 나타났다고 하면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고 한다. 나 또한 아버지가 20살 때 태어났으므로 내 할아버지는 나이 35세 벌써 친손자를 둔 할아버지가 되셨다. 거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성격까지 많이 달랐다. 내 할아버지가 타고난 야생마인데 비해 내 아버지 1918년에서 1973년은 대조적으로 샌님에 가까운 성품이었다.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이분은 무척 조용하며 수줍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는데 이것 또한 그 아버지에게는 썩 탐탁한 것이 아니었다. 그까지 글 읽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냐. 글 읽어서 잘 되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봐라 하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생각이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 아버지는 기질과 지적 능력에서 누구보다도 학문의 길이 가까이 갈 만한 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적대적 상황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농사짓는 집안에서 학문을 겸한다는 것은 주위에 엄청난 배려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그러했다. 학문은 책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집중해야 하는 일임에 반해 농가에서 할 일은 항상 눈앞에 널려있고 또 때에 맞추어 해야 할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고대 몸을 움직여야 하는 농부의 눈에 책 읽는 일은 것은 노는 것으로 비치기 쉽상이다. 반면 수시로 일손이 필요한 상황에서 책이나 펴들고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학문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집을 떠나는 길밖에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내 아버지의 경우 비가 와서 마당에 말리던 곡식이 떠내려가는데도 모르고 있었다거나 동물이 와서 곡식을 다 파헤치는데도 책만 붙들고 있었다는 따위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러할 때 이해가 부족한 가부장이 알게 되면 어떠한 소동이 일어날지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내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별난 성품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가부장 즉 권위를 행사하는 일이었다. 이분들은 집안일을 처리하는데 어느 누구와 의논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일이 없었다. 그나마 스스로 빼어난 능력을 지녔던 정조부의 경우에는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었고 그게 오히려 효율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스스로의 능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바로 재앙 자체였다. 사실 이러한 가부장 지배적인 분위기는 특히 교육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온다. 그 누구도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어렵고 따라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무엇을 해내겠다고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야생마 아버지와 셋님 아들을 함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 단지 모친 내 할머니 더러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내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제일 좋은 해결 방도는 셋님이 아예 멀리 집을 떠나 신식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집안 행편만 허락하면 이런 길을 걷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이 셋님은 초등학교만 마치고 진학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러 있었다. 성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학교 공부를 싫어했던 것도 아니다. 그나마 이 집안에서 진학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장 확실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이분이었는데 왜 그러고 있었는지 참 알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분 삼촌 한 분도 서울로 유학하여 보성고고를 졸업했고 공부를 그렇게 싫어했던 야생마 할아버지조차 대구에서 중학가정을 다니지 않았던가. 내정주부가 틀림없이 자기 마순자의 재능을 알아보았을 텐데 왜 좀 적극적으로 내보내 공부시키지 않았을까? 그 한 가지 가능한 해답은 이분이 너무도 셋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삼촌들도 많고 또 아래로 형제들도 많은 때에 모든 이들이 공부하러 나갈 만큼 집안 재정이 넉넉하지는 못했다. 자기만이 나가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강렬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분은 그럴 만한 기질도 없었고 또 학업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강렬한 자신감도 없었다. 오직 내정주부의 명령만으로 그것이 가능했을 텐데 이때는 이미 내정주부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다. 우선 몇 번 경험하면서 학교 교육에 약간 실망했다. 야생마 길들이기에서 보았듯이 교육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그 하나이고 또 제법 공부를 시켜놓은 셋째 아들의 경우에도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기껏 공부를 시켜놔도 번듯한 직업을 얻어내지 못했고 하다못해 족보 하나 읽어낼 만한 학문 실력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한문 선생을 불러다가 한문이라도 몇 자 더 가르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마순자를 멀리 공부하러 보낼 게 아니라 착실한 한문 선생 한 분을 모셔와 집에서 가르쳐보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곁들이면 하루속히 똑똑한 손부를 하나 얻어 살림을 맡기고 집안을 안정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그분으로서는 현재 큰아들 내외에 신임이 가지 않아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현실적 조처가 필요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순자를 되도록 가까이 두고 그 적성을 살려나가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집안에 한문 선생 한 분이 초빙되었다. 그분은 마손자였던 내 아버지뿐 아니라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와 있는 셋째 아들과 또 마손자와 동갑인 넷째 아들까지도 새 학동을 맡아 붓고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필사 선생 방에 정성대로 보아 올린 술상이 하나 들어왔다. 그리고는 밖에서 내정주부의 기침소리가 들렸다.